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존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좀 길게 설명하기도 했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이 댓글로 응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디렉터가 이걸 보고 되게 신경 쓰여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응원해 주시고 또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의 자존감을 이렇게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지만, 또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심리적인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계속 지금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심각한 정신분열이라는 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엄마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공감적인 태도와 과잉 보호하는 태도예요. 공감적인 태도와 과잉 보호의 태도는 두 개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냐면, 공감이 커지면 과잉 보호는 좀 줄어들게 돼 있고요. 과잉 보호가 커지면 공감이 줄어드는 그런 반대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일수록 공감을 많이 받는 엄마, 공감을 많이 해주는 엄마에게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고요. 과잉 보호를 많이 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 되게 병리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우린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좌절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불편한 건 해주고, 얘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거 빨리 없애주고,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감하지 못하는 엄마가 과잉 보호를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태도냐면 이런 태도예요. 엄마가 노트 정리를 도와줘요. 엄마가 어디 가는 것을 도와줘요. 엄마가 과제를 도와줘요. 뭐 이런 거, 엄마가 결정을 도와줘요. 이런 것들을 다 도와주면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학원을 선택하는데 엄마가 학원을 다 알아봐서 딱 결정을 해줘요. 얼마나 엄마가 애를 썼겠어요. 그리고 안 알아볼 수도 없죠, 우리나라 지금 형편에서. 그런데 그걸 해주는 게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일은 너는 못해.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과제를 대신 해줘요. 그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점수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또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애기야. 너는 안 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계속 과잉적으로 엄마가 해주는 분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를 믿을 수 없다. 내가 해야지. 못 믿어. 그리고 너의 시간과 너의 어떤 것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 좋은 것, 이런 걸 위해서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론적으로 가면 이 아이에게 과대하면 과대해질수록 어떤 뜻이 되냐면, 넌 할 수 없어. 넌 애기야. 그러고 나서 이 과잉보호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잔소리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면 지적이 되고요. 그건 이런 뜻이 돼요. 넌 못해.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뜻이 돼요. 제가 분열증에 걸린, 정신분열증 되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정신분열증에 걸린 친구들, 이제 그 내담자들의 그 생육사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런데 그 엄마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옷을 입으면 옷도 엄마가 골라놓은 것을 입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보기 싫어. 다시 입어.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이제 30살이 넘은 딸이 오이 무침을 하나 하는데 그 오이를 묻혀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엄마가 잔소리를 한 30번도 더 했대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소금을 그렇게 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했겠어요? 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잘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이 엄마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깊은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 30살 먹은 딸이 아이 같은 거죠. 애기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못 믿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반대예요. 그래, 너가 한번 해봐. 그런데 엄마는 옆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 네가 요청을 하면 엄마는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너에게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너는 네가 한번 해보고 그래 너가 하는 방식이라면 엄마가 지켜봐 줄게. 그리고 엄마는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우리 딸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얘가 동대문 시장 가서 뭘 관찰하기를 숙제를 내줬다. 그러면은 과잉보호하는 엄마와 공감적 엄마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아이는 이 동대문 시장까지 가야 되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뭐 지하철을 어떻게 타고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며 거기를 찾으려면 앱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보겠죠. 그리고 아마 그 팀이 있다면 팀이 함께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팀들과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이는 분명히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엄마 이걸 어떻게 타는 거야? 이거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엄마는 당연히 그래? 그런 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 팀원들과 힘을 합치고 함께 지하철을 타고 거기까지 가는 모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 그러면은 너가 갈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핸드폰을 엄마가 꼭 가지고 있을 테니 모르면 꼭 전화를 해. 엄마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는 물론 헤매겠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거꾸로 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헤매고 친구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그걸 조사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과잉보호하는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 내가 동대문 시장 근처에 이걸 조사하러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엄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엄마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아이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엄마는 차에 싣고 갈 거예요. 그 장소에 가서도 어쩌면 아이는 사진도 잘 안 찍고 옆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서 있는데 엄마는 혼자 사진 찍고 모든 것을 메모해서 얘들을 또 싣고 집으로 돌아오겠죠.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공감적인 엄마와 과잉보호적인 엄마는 다른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아이는 어떻게 배우고 결과는 어쩌면 싣고 간 엄마가 더 좋은 어떤 과제물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스스로 하는 것, 이 아이가 자기가 요청할 때 엄마가 도와주는 자기는 주체고 자기 엄마는 보조자로서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엄마가 주체고 아이는 그냥 따라가고 무슨 생각도 없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존재인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성적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실은 좋은 과제, 점수가 높은 과제물을 꼭 써서 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실은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나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점수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 측면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이의 삶에 계속 공감적인 태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코엇이라는 사람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미러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러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은총의 경험, 총회의 경험 뭐 이런 것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호기심과 경외감과 이 재미있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할까? 쟤는 이걸 어떻게 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 어쩌면 얘가 저렇게 이렇게 씹는 모습도 예뻐. 아유 귀여워. 걸어갈 때 어쩌면 쟤는 저렇게 뒤뚱거리고 걸어가는 거야. 아유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엄마의 이 눈동자. 기쁨에 반짝이는 눈동자로 아이를 웃으면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총회의 경험, 은총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미러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미러링. 자, 이 미러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미러가 뭐예요?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거울. 근데 이 거울이 비추어진 나죠. 엄마라는 거울에 비추어지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엄마라는 거울에 비추어지는 내가 아니라 엄마의 사랑하고 기대하고 행복해하는 눈동자에 비추어진 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못 믿어하는 눈동자가 아니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엄마의 행복한 눈동자 안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코옷이 말했던 정신적 산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산소의 뜻이 뭐예요? 산소는 여러분 산소라는 건요 5분만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산소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산소인데 정신적으로도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미러링이에요. 그 미러링은 뭐냐면은 아이를 따라가고 기다리고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슨 일인가 실패든 실수든 뭐라도 하면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가 어떤 의문을 갖고 있냐면 아이들은 이제 이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또 뭘 알고 싶어 하냐면 내가 괜찮은 인간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그 따뜻한 눈동자로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렇게 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래, 맞아. 그렇게 해보는 거야. 엄마 나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그렇게 해봐. 혹시 잘못하면 엄마가 도와줄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늘 무슨 일을 하고 엄마를 봐요. 엄마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엄마가 이거 반응이 어떻지?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좋은 엄마는요. 정말 잘하는 엄마인가? 저는 그렇게 잘하면 좋겠죠. 근데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냐면 든든한 엄마. 아이가 뭘 해도 놀라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막 놀라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버텨주는 엄마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서 뭔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저는 이걸 작동이라고 말을 할게요. 뭐가 보여요. 뭐가 느껴져요. 자기 감정이 올라와요. 이게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올 때 아이는 이렇게 돼가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뭔가가 돼가는데 데 대한 확신 자체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쪽 팔을 움직여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 움직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실은 이 팔을 많이 움직여봐야 이 팔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이 팔을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야? 이 팔 이렇게 움직이다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인 팔도 있겠죠. 모든 면에서 움직이고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걸 엄마들이 보고 계속 컨펌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렇게 앞으로 움직여봐. 엄마는 근데 이게 이상해. 삐그덕 소리가 나. 원래 그런 거야. 괜찮아. 이렇게 보면서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어. 괜찮아. 그렇게 움직여도 돼. 이렇게 하면 벽이 깨지지 않을까요? 괜찮아. 그렇게 움직이면 돼. 이게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아이고, 잘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실은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 다 이게 작동이 되도록 이 속에 아주 섬세하고 굉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보고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팔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움직여보고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괜찮아.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잘못해서 뒤에 벽이 뚫어졌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힘을 조금만 주면 돼. 근데 네 팔이 움직이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움직임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움직임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이 몸을 움직일 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작동하고 생각하고 욕구를 느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자기를 활발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 그렇게 걸어가도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야 돼. 거기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적절한 경계선을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라는 것은 너무 조밀하면 안 돼요. 너무 촘촘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장소, 그런 어떤 범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를 시험하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냐면 아이들은 자기를 계속 실험하면서 자라날 거예요. 움직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별짓을 다 하고 자라게 되죠. 그때가 아마 대략 1살, 2살, 3살, 4살, 5살 이 정도 되면 아이들은 정말 무슨 희한한 짓을 다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옆에 서서 이 아이의 모든 작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빛나는 눈동자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게 계속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 짜증이 났단 말이지. 근데 짜증 낼 때는 이렇게 내는 거야. 소리 지르지 말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했어. 한번 연습해 볼래? 괜찮아. 그런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빛나는 눈동자하고 미러링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항상 빛나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긍정적이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아이들 바라보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괜찮아 고개를 끄덕이고 웃어주는 그런 과정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코엇이 말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총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그 주제는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적 태도로 기다리면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조바심을 일으키고 불안해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가? 이런 거죠. 우리는 다 공감과 보호의 어떤 측면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과잉 보호적인 측면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거는 이 아이의 자존감에 아주 중대한 문제, 결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참 자연스럽게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안으로 이 아이의 이 삶의 작동을 어떻게 보면 돕다가도 방해할 때가 종종 많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이 공감적인 태도로 살아나가는 그런 엄마,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따뜻한 공감의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2가지의 정신적 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